녹색연합을 비롯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가 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어떤 기후위기 대책이라든가 감축目標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판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시민들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 자체가 워낙 이건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거짓말이야 말하는 말을 했지만 그 대통령은 이제 사라졌고 우리 정부가 그런 관점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제를 알고 뭔가 대책을 나름 얼마나 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시민단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와 어떤 재원을 갖고 연구를 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왜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대책이 어떤 거길래? 그 청소년 운동하는 그 그룹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게 제일 걱정스럽고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뭐가 되고 있구나, 해결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해야 될 걸 안 하게 만드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한국 정부에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사실 예전에 전혀 관심 없다가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사실 뭐 변화일 수 있죠. 또 중요한 변화이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얻어낸 거죠. 그런 선언 자체가 뭐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되게 큰 의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똑같이 그런 말과 그럼 실제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선언한 거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뭐 예전에 우리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환경을 위한다, 뭐 녹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걸 했던 경험들이 있죠. 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을 내걸었는데 정말 환경 파괴 사업인 산해형 사업을 한다든지 석탄 발전을 오히려 짓는다든지 이런 거 사실 이런 게 이제 소위 그린워싱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지금 정부 또는 현재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선언은 했어요. 뭐 국회도 비상선언 결의안도 하고 정부도 선언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 실망스럽다 또는 굉장히 비판받을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내용은 충분한데 내용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만 봐도 이거는 그 선언을 선언한 만큼만큼 달성하기 어렵다. 내용 자체도 부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얘기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뭐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저희 시민사회가 비상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실가스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상천외한 공상과학 기술이 막 등장합니다. 뭐 이제 탄소를 표집해서 뭐 어떻게 하는 기술을 하자, 뭐 또 지금의 어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다 대체를 하면 된다. 뭐 재생에너지 늘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그런 식의 지금의 어떤 우리 삶의 시스템이나 경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서 기술적인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해서 지금처럼 계속 뭔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사실은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경제 성장은 사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전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구는 유한하고 지금을 유지하고 있는 화석연료도 분명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것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 경제 성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권리를 뺏는 불평등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뭐 지구나 자연도 사실 착취당한 거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 그런 마치 이렇게 막 굉장히 이 대증용법 같은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울러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기존의 뭐 석탄 발전 같은 것도 없애고 아울러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단하거나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어떻게 전기차를 더 늘리지, 어떻게 기업을 해서 뭐 어떤 좋은 기술을 만들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 가덕도 신공항, 무슨 제주공항 이런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토건 사업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인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막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놀라운 의지를 보인 사업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기후위기가 왜 이렇게 더딜까 막 여러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뭐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고 하지만 요즘 그 가덕도를 보면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습니다. 네. 저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예, 뭐 재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불편과 어떤 변화들을 느꼈는데 기후 위기 문제가 이야기가 된 게 뭐 길게 보면 수십 년이죠. 수십 년 가까이 그리고 뭐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딱 명명한 것도 한 3년여 가까이 흐르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었지 하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기를 덜 쓰냐면 그것도 아니고, 예, 뭐 전기 자동차가 좀 늘어나는 걸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폭염과 폭우 때문에 그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생협의 조합원인데 어떤 생협의 조합원인데 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깨가 어느 날 집에 깨가 떨어졌는데 생협에 가니까 깨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생협이 아닌 다른 뭐 유기농 뭐 이런 농산물 파는 매장에 가니까 거기도 깨가 없어요. 그래서 깨가 왜 없지 했는데 이제 폭우랑 그렇죠. 폭염 때문에 깨 농사가 전반적으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깨가 없구나. 깨가 없으면 깨를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고 이렇게 있는데 생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깨가 이러해가지고 올해 작황이 없는데 우리가 인도산 유기농 깨를 수입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과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깨를 못 먹는다고 그러면 수입.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 폭염과 폭우를 겪고 얻은 교훈이 없으면 수입하자 이걸까? 그래서 막 이제 댓글을 그 설문조사에다가 막 썼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찬성이 많아서 수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과는 제가 이제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사회 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무슨 논의 구조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이슈를 접하면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나라들만의 어떤 방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돈이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은 더우면 에어컨을 사고 추우면 난방기기들을 더 확보하고 뭐 폭우가 오면은 그것도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로도 해결하려면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는 정말 엄청난 위기.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에어컨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막 기후위기가 나빠지면은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못 먹고 돈 있는 사람만 하고 맞아요. 또 예를 들면은 진짜 해수면 상승으로 재난이 발생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고 거기서 이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재난을 받고 그래서 이 어떤 해결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굉장히 정의로운 해결책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이나 저희 우리 신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다. 기후 정의, 기후 불평등 이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온실가스의 책임이 누가 있냐? 더 많이 소비한 사람들 또 소위 나라로 치면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많이 했던 나라들인데 그거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 그렇지 않은 계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어떤 강의할 때 이제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게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계층별로 전 세계 10%가 한 절반 정도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프고 또 하나의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온실가스 줄이면 저희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경제 성장도 돼야 되고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 늘어난 배출량을 보니까 그 늘어난 배출량의 절반 또한 10%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더 사치롭게 살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결과도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원인 자체가 이런 불평등한 사회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접근만으로는 이 정의로운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아까 깨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수입을 하면서 굉장히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잖아요. 네. 네. 기후위기 때문에 깨를 못 재배했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배추가 안 나, 쌀이 안 나, 만약 깨가 안 나와 이럴 때 만약 우리가 수입해 먹을 수 있는 나라, 설사 뭐 수입한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그 나라에 만일 그러면은 식량 생산이 기후위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면 그 나라는 수출을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를 비판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우리 식량 위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식량 자급률이 지금 형편없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죠. 이건 뭐 우리나라는 농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냥 우리 농업 뭐 사다 먹으면 돼. 뭐 핸드폰 자동차 수출하면 돼. 이런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어땠어요? 진짜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재정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방역에 관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럼 기후위기는 그렇게 위기로 느끼고 대응을 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만들고 또 이제 외국에서 그런 뭐 멸종저항이나 이런 그룹들이 활동을 할 때 기후위기를 선언하라.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가 이 문제를 위기로 선언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했던 거 재정을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뭐 일상들을 다 개입을 하는 학교를 가게 하고 말게 하고 뭐 개인의 직장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전시에 다름없는 위기 상황 뭐 이런 표현이 일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실감을 했는데 기후 위기는 그거 전혀 그런 게 없죠. 사실 그런 시급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의 위기에 상응하는 게 있냐? 예를 들면은 석탄 발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사실 탄소 중립하려면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 더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적절한 사업자에게 뭐 보상이나 이런 걸 하고 중단시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위기답게 비상상황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요구하는 게
소위 무슨 권위주의 정부처럼 독재 정부처럼 그렇게 에코파시즘, 뭐 기후파시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런 비상 조치가 시민들에게 수용이 안 될 것이고 그만큼 지속이 되지 못할 거다. 우리가 코로나도 이 피로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기후 위기처럼 바로 와닿지 않는 거는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기후운동 하다가 만나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걸 반대해? 그냥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과연 저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을 할 때 이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도 어렵다. 그만큼 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익도 나눠갖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이런 민주적인 과정만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민주주의를 어떤 위기 상황에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뭐 예를 들어 진짜 정부가 기후 위기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의 일부를 줄이는 게 어떤 뭐 의무가 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도 얘기하는 게 이제 석탄 발전을 닫아라. 뭐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어떡하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이 이 전환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돼야지만 사실 함께 전환이 가능한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꾸 어려워지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지속이 되겠어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기업도 여기는 준비가 없다. 이런 고민입니다. 또 기업의 진정성 이런 거를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생산을 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에너지를 쓰고 기후 위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중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뭐 아니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린워시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녹색으로 분칠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굉장히 녹색, 환경 친화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이런기만 하는 건지 어떻게 그 활동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뭐 기업들이 책임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이제 화석 연료 메이저 기업들 100개 기업들이 배출하는 게 전 세계 배출량의 70%거든요. 이 말은 대부분은 지금 그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다는 100개만 해결하면 기업만 해결하면 70%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와도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하는 게 거의 60%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회사들 여러 뭐 발전사도 있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분의 1, 10% 가까이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히 크다. 그러면 기업이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냐 또는 기업이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법이나 정책이 굴러가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곳에 자꾸 뭔가 지원 당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전기차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당근책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년에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하니까 막 기업들도 또는 금융기관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게 뭐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또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말과 선언 유행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온실가스 1위 기업이 이제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작년에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스코는 그 계열사가 지금 삼척에 석탄 발전을 짓고 있습니다.
뭐 석탄만이 아니라 사실 뭐 산업재해나 또 뭐 미얀마의 인권 문제 등등 굉장히 이제 포스코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말만 2050년 탄소 중립한다고 하고 삼척 석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노력들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기관들도 이제 탈석탄 금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고 기존에 투자한 것들은 사실 그냥 뭉부부답이에요. 앞으로는 석탄 발전을 지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투자할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정말 힘을 가지려면 기존에 있는 투자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철회를 하겠다라고 나가야지 진짜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업들이 진짜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뭐 하나만한 말과 선언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들의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에서는 기업 이야기하면은 다 그 ESG라는 걸 이제 화두다. ESG가 화두다. ESG를 뭐 이렇게 반영하고 도입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어떤 자리에서 그래 ESG라는 이슈에 대해서 당신은 뭘 하고 싶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랬어요. 좌시하지 않겠다.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이제 국내에서 그 ESG 평가한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슈가 불거지지 않은 많은 기업들도 사실 들여다보면은 뭐 정말 환경적으로 회사 안에서 종이컵을 안 써요. 뭐 쓸데없이 종이 인쇄를 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 라인에서 얼마만큼 환경 문제들을 뭐 온실가스도 미세먼지든 폐수도 뭐든 에너지를 저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는지도 평가해야 되지만 포스코처럼 진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조차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 ESG 평가라는 측정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G의 평가 뭐 방식 그리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 다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환경단체들은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ESG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분도 계실 것 같아서 E가 이제 environment 환경이고 이제 S가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책임 어떻게 하나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배구조 그러니까 뭐 소수가 뭐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건데 이 각각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점수를 높게 받았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ESG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한 축이 이 기업에 투자하는 자들 주주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소위 큰 손이죠.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연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뭐 각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국민연금이 ESG 관점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ESG는 어디까지나 사실 자율적인 어떤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 이렇게 해볼게. 그런데 우리 뭐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또 플라스틱 규제 이런 것만 봐도 처음에는 이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뭘 하자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걸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맞게끔 이런 경제, 기업을 규제를 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문제 이렇게 관심과 또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울감에도 좀 빠지고 굉장히 큰 벽과 이렇게 싸우는 느낌도 아마 들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환경운동, 뭐 활동이라는 게 바로바로 뭐가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있지 않잖아요. 네. 성과라는 게 그렇게 뭐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텐데 기후 위기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네. 뭐 고민이면 고민이고 과제면 과제일 수 있겠죠.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부도 시민운동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또 무서워하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이걸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또 이 목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게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불평등한 체제, 뭐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이런 문제점을 지그적했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너무. 정말 혁명이 일어나야 되나, 뭐 이런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정복해야 되나 이런.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지? 네. 이런 분명 맞는 목표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 좋은 의견과 또 생각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생전 처음 유튜브라는 걸 예, 뭐 녹화라는 걸 해봤는데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아니면 나의 목소리를 좀 어떻게 좀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게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자료나 이런 데서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이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뭐 사회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들으면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네, 그런 말을 해야 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기후위기 문제를 이제 사회운동으로 풀어내고 있는 활동가를 모셨는데요. 다음에는 흥미있는 기획을 했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나왔어요. 김기창님의 책인데 뭐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이 뭐 기후 위기로 좀 뭐 더워지거나 아니면 뭐 아예 SF에서 뭐 기후 위기로 지구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다룬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그게 잠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아니 제목이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네. 기후 변화라는 걸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책이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서 저도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기후 위기 문제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어요. 뭐 쉽게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까의 이야기이고 또 나아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불평등, 차별, 그리고 뭐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갈등과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고 어쨌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애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예요. 조금은 슬픈 러브스토리인데 김기창 작가님을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이런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창 작가님을 모시고 다음 달에는 여러분과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